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의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했었을 때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란 건 뭐 장점, 좋은 점 얘기할 거고, 역기능이라는 건 이제 단점을 얘기하겠죠. 자, 순기능. 자,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사회 통합. 우리 항상 사회복 정책은 더 리치와 더 푸어 사이의 얘기를 하랬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 갈등 문제 발생한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공부하셨었어요. 그죠? 갈등주의라고 하는 개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 했었었죠. 자, 갈등 발생합니다. 뭐냐?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들한테 더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거고,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한테 우린 못 주겠다. 자, 그때 국가가 여기에 이제 강제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공권력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 너네 조금 양보해. 너네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한테 줍니다. 줘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뭐가 된다? 사회 통합이 된다. 사회 통합이라는 거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한 국가,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그걸 사회 통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 통합은 어떻게 해요? 이런 2차적 재분배, 그러니까 2차적 분배 또는 소득 재분배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의 기제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진다. 자, 이런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 정치적 안정도 만들어내요. 자, 우리 정치라는 게 뭔가요? 정치라는 거. 많은 대중들의 의견, 의사의 표출 방법이죠. 그렇죠. 자,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나서서 부자들의 정치,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겁니다. 이 부자들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이죠. 보수주의자들. 자, 반면에 더 푸어, 가난한 자들은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그때 사회복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한테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면 이 둘 사이에 일정 부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타협.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책 안정도, 사회 통합을 통해서 정책 안정도 실현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복 정책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자, 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것이 사회복 정책의 1차적 목표입니다. 최저 생활 보장, 우리의 최저 생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생존권 보장이라고 해요. 뭐예요, 여러분? 생존권 보장. 자,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몇 조요? 헌법 34조. 헌법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걸 생존권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렇죠. 사람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먹어야 될 분량이 있고요. 그렇죠. 따뜻한 곳에서 자야 되고, 그리고 또 입어야 될,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안 되어졌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것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합니까? 이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얼어 죽었다, 겨울에 밖에 나가서 얼어 죽었다, 또는 굶어 죽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로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뭐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한 거죠.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죠. 이해되나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사회복 정책을 통해서 보장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랑 똑같다. 자, 그리고 경제성장과 조정,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성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자, 뒤에 가서 공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에도 영향을 줄까? 자, 소득 재분배,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시장 실패라는 것 뒤에 가서 바로 공부할 거예요. 시장에서 자원 재분배를 효율화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을 통해서 개인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교육 정책 같은 거죠. 우리가 그걸 거시적으로 보면은 자, 광의적 의미로 봤었을 때 이 교육 정책도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한 부분이라 했었죠. 자, 그러면은 한 개인이 있습니다. 이 개인은 배우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국가가 무상으로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가 되어지고 이 사람은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예,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고시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나 뭐 검사, 판사, 변호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 복지 재원들, 즉 사회복지 정책이 개인의 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을 자립시킬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앞에서 공부하셨던 전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이 문장으로 보면 되겠죠. 자, 반면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 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계급 간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얘는 안 주려고 하고 얘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둘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정책은 원칙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요? 예, 이 사람들 편을 듭니다. 더 푸어 편을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자, 이런 보수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들을 등에 잇고서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싸우겠죠. 맞서 싸웁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할 때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복지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렇죠? 멱살 잡고 싸우죠, 이 사람들이. 이해되나요?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 재정 부담,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돈을 써야 돼요.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사회복지 정책은 과연 이것이 생산적이냐 소비적인 것이냐. 소비적 측면 강합니다. 특히 협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정책은 소비적 측면이 강해요. 그렇죠. 자, 그 소비라는 것은 쓰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기다 쏟아 붓는 격이 돼버리죠.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 재정 부담 증대되고 경제 성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예,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 뒤에서 할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보세요. 자,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요, 빈곤의 함정 발생할 수 있다. 자, 빈곤의 함정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건데 이것도 또 뒤에서 또 다뤄볼 거예요. 자꾸 뒤에 가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이 부분적인 개념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지적 체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죠, 여러분. 특히 정책론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잘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이 뒤에 공부가 편해지고 그리고 뒤에 공부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만 어떻게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빈곤의 함정 따라해봅시다. 빈곤의 함정. 자, 빈곤의 함정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뭐냐?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의 급여, 국가 공짜로 급여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존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국가가 나한테 공짜로 급여를 주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뭐죠? 근로를 회피하고 자, 밑줄 긋습니다.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현상.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빈곤의 함정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답이 빈곤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야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아닌 이상은 일을 해야만 어떻게 되죠?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가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 빈곤의 함정은 공공부조 수급자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공공부조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빠져버리면은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빠지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일을 하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무상의 급여를 계속 받지. 자꾸만 근로를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 그걸 바로 빈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도덕적 해이 뒤에서 또 다뤄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뭔지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십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들도 잘 보시고 순기능, 역기능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국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얘도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면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갖고 있는, 자, 시장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1차적 분배를 한다 그랬잖아요. 1차적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쌍방적 거래를 하죠. 거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래 중에 발생한 부가가치를 통해서 점점 더 부자가 돼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쌍방적 거래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가난한 자가 돼요. 그래서 시장은 원칙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창출해낼 수밖에 없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모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시장 안에 누가 들어간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합니다. 이게 사회 정책이에요. 우리는 자, 사회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회 정책이라는 것이 이 시장 안에 국가가 개입하는 모든 정책을 사회 정책이라고 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들이 있었죠. 그렇죠. 광의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교육이나 노동시장 정책 같은 것들이 광의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걸 사회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정책으로 딱 구분을 지려면은 협의적 개념,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예. 자, 여하튼지 간에 사회정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 자, 얘는 시험 문제에 한 두세 문제가 여기서 와장창 나옵니다. 반드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유방임주의와 약용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예가 등장을 해요. 볼게요. 1776년입니다. 연도 모르셔도 돼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뭐죠? 그 유명한 국부론이죠. The Wealth of Nations. 뭐죠?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애덤 스미스가 연구한 거예요. 보니까 애덤 스미스는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전개를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내온 내용이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담 스미스는 이 국부론에서 인간 이기심에 대해서 긍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자, 사익 추구죠. 사익 추구. 나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을 나쁘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뭐냐? 이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 자, 그것이 근로 동기를 강화시키고, 즉,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국가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즉 사익에 대한 추구,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추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 자, 들어봤죠, 여러분? 요건 좀 기억합시다.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 invisible hand예요. 아담 스미스는 이제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죠. 시장이 갖고 있는 연구,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가격 형성과 관련되어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이거 뭐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가격이 있고 시장 내에서의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고 생산량, 그다음에 소비량이 있다고 한다면, 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만들어내는, 주로 이제 생산은 기업을 포함한 이제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내겠죠.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의 선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는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재화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시각차, 가격과 관련된 시각차가 서로 틀려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그렇죠. 아주 정반대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본 거예요. 시장 가격이. 이해되죠? 과연 자, 그럼 이 시장 가격,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은 물건들 팔잖아요. 그죠? 물건들을 팔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 물건을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서 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질까를 애덤 스미스는 연구를 했어요. 보면 수요와 공급의 각 주체들의 자발적 효율성 추구로, 자, 스스로 자기 효율성을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러면서 시장 내에서
적절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진다고 봤어요. 그걸 이끄는 힘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어떻게 수요와 공급 간의 적정 가격선이 창출되어진다라고 어떻게 아담 스미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애덤 스미스의 경제관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뭐라고? 자유방임주의. 따라봅시다. 자유방임주의. 다시 자유방임주의. 자, 이건 뭐냐면은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 경제 활동에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제관. 뭔 소리냐면요. 개인의 이기심,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술 더 떠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개인의 이기심도 가만 내비두고, 그렇죠? 개인적인 이기심도 가만 내비두고, 그리고 이런 시장의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국가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자유 방임이에요. 방임이라는 게 내버려 둔다는 소리죠. 예, 그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었었어요. 아담 스미스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자유방임주의. 그렇죠? 그 전에 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가 세운 국가관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야경국가입니다. 야경국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관, 즉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야경국가라고 얘기해요. 야경. 자, 야경국가. 야경이란 건 뭐냐면 경치를 구경하는, 그러니까 방관자적 국가를 얘기합니다. 보면은 야경이라는 말이 이게 밤야자에다가 경찰할 때 경이잖아요. 즉 밤에 경찰만 해주면 된다. 밤의 경찰. 그러니까 밤의 경찰이라는 거는 이제 낮에 국민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즉 보이지 않는 손, 그다음에 인간의 이기심 가지고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국가의 부를 쌓는데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엔 잠을 자겠죠. 그 잠잘 때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경국가입니다.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유방임적 국가관, 국가가 시장에 개입 없이 치안과 국방만을 수행해라. 뭐하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국가의 일. 야경국가에서 국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이에요. 치안이라는 것은 국가 내부적으로 국민이 열심히 경제활동할 수 있게, 그렇죠? 도둑놈, 사기꾼, 뭐 살인범 이런 사람들만 잘 골라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경제활동하게 외부에서 외적들이 침입해 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막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치안, 자 국가 외부적으로는 이 국방 역할만 해주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개인의 이기심과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 이기심과 그다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애덤 스미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보세요. 이 자유방임주의적 사고가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본적 경제적 사고관이었었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것이 뭘 만든 겁니까? 바로 시장이란 걸 만든 거예요. 자, 순수시장, 우리 순수시장,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존재하지 아니한 시장 체계를 우리가 순수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시장 체제 안에서 국가의 역할, 시장은 이제 국가 안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시장의 역할이 바로 뭐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역할이 야경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자유방임주의에서 만들어진 그 국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자유방임주의에서 만들어진 그 시장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시장 실패 때문에, 즉 시장이 실패했어요. 마켓, 시장이 이 자유방임주의를 상징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 그 문제점 때문에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 시장 안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의 모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넓게 보면 사회정책,
좁게 봤었을 때 사회복지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시장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시장 실패는 뭐냐? 시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거래 관계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원인들이 뭐냐가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얘기들이죠.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었어요. 우리 하나하나씩 잘 좀 찝어갑시다. 즉 시장 실패 원인,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조금 넓게 해석하면 뭐죠? 자유방임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해야 될 이유. 그렇죠? 자, 첫 번째 규모의 경제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것이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규모의 경제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대규모 생산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거죠. 대기업이 원자재를 사들일 때랑 그다음에 조그만 기업이 원자재를 사들일 때랑 그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대기업은 뭐 대마불사 또는 대마불패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대기업들은 워낙에 싼 값으로 자재를 사갖고 들어와서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할 만큼 또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아서 시장을 선점유해 버리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대기업 집단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보세요. 정부보다, 즉 국가보다 이 규모의 경제를 더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이 사회복지 정책 수행과 관련해서 더 푸어들, 가난한 자들한테 어떤 재화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탄이라고 연탄을 나눠주려고 연탄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도 국가가 사들이는 거, 예를 들어 국가는 한 번 사들이면 몇백만 장, 몇천만 장을 사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사들일 이유도 없을 뿐더러 기업들은 이윤과 관련해서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이윤과 관련해서 소모량을 딱 측정해서 재화를 사들이거나 또는 사들이지 말 거나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얼만큼 사들이고 얼만큼 사들이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반면에 국가는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더 푸어들을 위해서 대량의 재화들을 사들입니다. 국가만큼 이 규모의 경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싸게 어떤 재화, 원자재 또는 재화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경제 집단이 없다는 면에서 바로 국가는 규모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집단이죠.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시장은 이런 규모의 경제를 국가만큼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외부 효과, 다른 말로 외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특정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내에서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하더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외부 효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거래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자, 이런 거죠. 어떤 공장이 있어요. 인형 공장이 있어요. 인형 공장이 있는데 인형 공장에서 이제 인형 공장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인형 공장이니까 인형 생산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형 공장에서 열심히 인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인형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도 있을 거고, 폐수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시키는 대기 중에 발생시키는 이 대기 오염 물질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장이 설립되어진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효과들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 것들, 즉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거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발생시키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오염이 되면은 이 오염된 공기는 인형을 사지 않는 사람들, 즉 인형 공장에서 생산해낸 인형을 사지 않는 사람도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러워진 물, 그것도 인형 공장에서 생산된 인형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사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부 효과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외부 효과는 두 개가 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자, 보면 자,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긍정적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제3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자, 이해되시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걸 장려 및 촉진해줘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요 이웃 효과라는 얘기 공부하셨었죠. 이웃 효과. 그렇죠. 이웃 효과 공부했어요. 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이웃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웃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를 뭐라 그래? 이웃 효과라고 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국가가 우리 대학생 멘토 제도라는 거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정부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대학생 멘토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애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은 과외 공부를 못 받잖아요. 과외를 할 형편이 못 되죠. 과외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이제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 대학교 학생들한테 과외비를 대신 지불해줘서 이 어려운 환경의 조건에 있는 아이들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원래 목표는 뭔가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책의 원 목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아이들한테 공부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대학생 형 누나들이 아이들한테 용기도 부여를 해주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다? 이웃 효과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죠. 원래 계약했거나 또는 원래 목표로 삼았던 것 외에 또 다른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그렇죠? 자, 그것을 바로 이웃 효과라고 하더라. 이해됐죠? 자, 그런 이웃 효과는 어떻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장려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정적 외부 효과, 이게 나쁜 건데 이걸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외부 불경제. 자, 그 디스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 자, 보면은 시장에만 맡겨지면은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면서 과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통해서 규제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형 공장 있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개입 안 하고 가만히 내비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폐수는 더 많이 나올 거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폐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대기 오염을 시킬 거예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공권력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국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대한 집행권, 즉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집합체 또는 조직이 바로 국가죠. 이해되죠? 다른 어떤 조직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공재 존재. 보십시오. 공공재가 뭔지. 자, 공공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서는 민간들은 다 이윤을 추구합니다.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서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라고 얘기합시다. 국민이 살아가려면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것들,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사치하면서 즐겨야 될 것들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적 조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적 조건들, 보통 소셜 인프라, 그래서 사회적 사회적 인프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국방도 있어야지. 저 군인들이 저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나요? 우리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치안 문제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위험에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것들은 이윤을 내지 않습니다. 이윤을 낼 구조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거는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간들은 공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공급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가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걸 바로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 국가 치안, 뭐 방송 같은 것들. 자, 어느 걸 공공재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도 뭐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우리 그 옛날 영화 중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그 저 로보캅이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로보캅. 여성분들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시험 끝나시고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의 이 경제력,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원래 미국의 그 자동차 공업 단지였었죠. 근데 자동차 공업이 쇠퇴하면서 경제력이 이제 급속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경찰력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민간한테 줬버렸어요. 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들이 파업을 해버리고 경찰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찾은 그 효율성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 경찰을 만들어내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치안이나 또는 국방 같은 것들은 당연히 공공재로서 공급되어져야 되고 국가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공공재 특징.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드디어 또 베타성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보면 소비에 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공공재는 비베타성적 성격 갖고 있다고 공부하셨었죠. 비개별성 또는 비배제성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 다시 뭐가 없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공재는 비배제성, 다른 말로 비베타성 또는 비개별성이라고도 합니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비병합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요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공공재는 다시 한번 비배제적, 그 다음에 비경합적 성격 갖고 있다. 정리됐죠? 그러면 배제성이라는 게 뭐냐 볼게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누군가를 배제시킬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공재는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제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화되어져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하나 맞추기가 힘들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이 수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배제성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배제성이라는 것은 전 국민 중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나 또는 재화가 욕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한테는 제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배제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없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경합성인데 이거 중요해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증가하면 다른 소비자의 소비가 감소하는 속성, 이것을 경합성이라고 해요. 경합성. 다시, 자, 경합성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죠. 세상의 자원은 유한해요. 무궁무진한 자원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것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 비싼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서 이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든지, 뭐 어떤 분들은 저기 뭐 히말라야의 산 공기를 사갖고 와서 마시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런 부자들이 있답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자, 그 자원 중에서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자원이 있어요. 그럼 그 자원은 누가 갖습니까? 자,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즉 시장 내에서 더 많은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원을 소유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경합성적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희소성 있는 자원, 더 많이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는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더 푸어들, 가난한 사람들은 돈 지불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합에서 밀리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시장은 원칙적으로 이 배제성적 성격과 경합성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시장은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게 배제성이죠. 자, 그리고 경합성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을 소득이나 또는 경제력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거기에 대한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경합에서 어떻게 퇴출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어떻다? 이런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재라는 게 등장하는데 민간재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제한화 서비스를 사용재라 그래요. 공공재의 반대가 바로 사용재죠. 다른 말로 민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개인사자예요. 개인사자. 개인사자.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경합, 그다음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배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정리됐어요, 여러분? 그 공공재는 이런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돼요?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는 것, 즉 비경합성적 성격을 갖고 있고 모든 국민한테 동일한 수준의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재는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오랫동안 설명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국가가 공공재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도 또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시 뭐라고? 무임승차 문제. 보세요. 공공재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즉 모든 국민 네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든지 또는 어떤 지불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너한테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비배제성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공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자들이 소비의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죠?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조세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 바로 뭡니까? 무임승차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공공재는 반드시 무슨 문제를 갖고 온다? 무임승차 문제를 갖고 옵니다. 무임승차가 뭐예요, 여러분? 돈 안 내고 자동차에 타는 게 무임승차죠? 그렇죠? 비배제성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국가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공짜인데 뭐 그냥 지불하지 않고 난 계속 이 서비스 재화를 이용해 먹어야지. 대표적인 게 이제 수당제도 같은 것들인데요. 국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가지면은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뭐 돈을 주죠. 이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줍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지불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다 받아 먹어야지. 열심히 받는 데만 치중을 합니다. 즉 공공재는요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반드시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시장은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공공재가 있어요.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공공재가 갖추지 못한 두 가지 바로 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에 공공재도 문제를 갖고 들어온다. 그게 바로 무임승차 문제다. 이해되시죠? 무임승차 문제다. 자,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불완전한 정보. 요것도 중요한데 요것부터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할게요. 중요한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